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 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일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자, 오늘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할 네. 얘기가 많아서요. 아니, 요즘 뭐 반도체 주가 뭐 많이 올랐다가 또 약간 숨고르기 중이긴 한데, 네. 그죠? 반도체 얘기가 뉴스에서 빠지질 않잖아요. 그죠? 그쵸. 전 세계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단순히 뭐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될까? 엔비디아가 더 오를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이 역사 이야기예요. 아, 또 네. 우리의 어떤 코어죠. 네, 그죠? 역사 코어.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왜 권력의 핵심이 되었는지 책 칩 워를 참고로 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게요. 와, 이거 저도 겉표지만 본 책인데 굉장히 두꺼운 책 아니에요? 네, 두꺼워요. 제가 이거 보다가 근육통이 와가지고 한의원 가서 침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벽돌책으로 유명한데 이 책을 또 읽고 오셨군요. 예, 그런데 이제 일단 이 책을 읽고 나서의 결론은 이거는 반도체주를 내가 투자하겠다고 하시는 분은 꼭 읽으셔야 돼요. 아, 그래요? 내가 책을 추천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건 정말 추천. 아, 예, 반도체 투자하면서 이걸 모르는 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래요? 예. 요즘 뭐 우리나라 주식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네. 대부분 반도체를 하고 있을 텐데 그쵸. 그럼 다 봐야겠네. 예, 그 지금의 현상만 보는 거는 너무 빙산의 일각을 보고 내가 다가서는 맞아요. 거다. 코끼리 코만지기다. 맞아. 예. 지금까지 흐름이 있고. 예. 그래서 우리가 AI 역사는 우리 지난번에 열정 씨가 했죠. 소개해 주셔가지고 예. 그때도 저도 도움 많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요번에는 반도체로 내가 이제 결초보온을 하는 시간을 좋습니다. 예. 읽어보고 싶은 책이었는데 네. 두께 때문에 사실 엄두가 안 났거든요. 네. 오늘 내용을 한번 들어서 배워보겠습니다. 네. 자, 이거 들으시기 전에 옛날 열정 씨 에피소드 13화 이제 거의 화석화되어 가고 있는 문과 언니도 이해하는 반도체. 아, 맞아요. 이 책도 이것도 있었죠. 예, 요거 네. 꼭 들어보세요. 도움 네.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자, 이제 반도체 전쟁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제목부터 사실 너무 강력해요. 네. 이 책의 제목이 네. 칩 워, 그러니까 반도체 전쟁이라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네. 이 전쟁이라는 표현이 아주 강렬한데요. 네. 이게 과장이 아니고 정말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더라고요. 아, 지금 시장 상황이 그 이제까지 이제 반도체가 걸어온 그 길. 어떤 길이 어. 정말 전쟁이었더라고요. 그렇구나. 예. 우리는 또 이쪽 산업에 뭐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죠. 자, 이 책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21세기의 석유는 반도체이며 반도체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주도한다. 뭐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제조업 이런 시대에 살아왔으니까 네. 이때는 이제 석유가 네. 사실 산업의 피였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반도체가 이 디지털 경제의 피라는 거네요. 그렇죠.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AI 서버, 미사일, 전투기, 위성, 뭐 현대 사회는 반도체 없이는 돌아가질 않죠. 그렇죠. 네. 맞아요. 사실 반도체라고 하면 뭐 컴퓨터에 들어가는 부품이다 네. 정도까지만 네.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왜 이렇게 반도체의 중요성이 갈수록 네. 더더욱 강조되고 있는 걸까요? 네. 자, 그 이유는요. 이게 단순한 전자부품이 아니라 지구에 있는 모든 장치에 거의 필수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렇구나. 심지어 국방 무기에 들어가죠. 아, 미사일 같은데. 맞아요. 예, 그러니 이 반도체의 중요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심오한 그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거죠. 뭐 가장 가까이에 자동차만 해도 사실 요즘은 굴러가는 컴퓨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자율주행차가 또 나오고 있고, 그죠? 일반 내연 기관 자동차에도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죠. 그쵸. 예.
엔진 제어, 브레이크 센서,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까지 전부 다 칩이 없으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거를 실감했을 때가 그 코로나 때 네.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뭐 자동차 생산이 멈췄다 이런 뉴스를 굉장히 많이 접했거든요. 맞아요. 그때 이제 자동차를 계약해놓고도 실제로 차를 못 받고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분도 많았고, 맞아요. 심지어 웃돈까지 얹어서 사는 분도 계셨죠. 맞아. 예.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열정 씨를 포함해서 느꼈을 거예요. 아, 반도체가 부족하면 이제 차도 못 만드는구나. 그쵸. 네. 자, 이제 반도체는 특정 첨단 산업의 부품이 아니고요. 모든 산업의 인프라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실감하시고 반도체 산업에 투자를 하고 계신데요. 네. 이 역사를 일단 아시면 더 현명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맞아. 자, 일단 반도체 경쟁의 역사에 대해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그리고 시작할게요. 반도체의 역사는 전체적으로 5세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1세대는 1947년부터 1970년대까지 미국이 시작한 반도체 발명의 시대이고요. 2세대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일본이 주도한 메모리 제국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3세대는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의 한국의 메모리 패권 시대고요. 그 다음 4세대는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대만의 파운드리 혁명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세대, 2020년대부터 시작된 AI 반도체 시대입니다. 미국이 시작을 했고 네. 한국을 거쳐서 네. 지금 또 이제 AI까지 네. 왔네요. 네. 자, 국가별로 다시 살펴보면 반도체 흐름이 미국, 일본, 한국, 대만의 순서로 흘러왔고 현재 AI 반도체 경쟁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태평양 지역이네. 아, 그러네. 태평양 지구. 그러네요. 네. 이렇게 5세대로 딱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역사를 요약해 보니까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갈 그림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1세대부터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초기 반도체 산업은 미국이 주도했습니다. 대표 기업으로는 Fairchild Semiconductor,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인텔이 있어요. 익숙한 아주 익숙한 기업들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름만 딱 들어도 뭔가 이제 전자기기 특유의 냄새가 나는 듯한. 그죠? 네. 하도 인텔 광고를 많이 봐가지고 딴딴딴딴 난 맞아.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 그치, 우리 때는 무조건 인텔이었죠. 그렇죠. 자, 새 전자기에서 나는 이 독특한 냄새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쎄는 약간 비릿한 쎄 냄새. 예. 근데 참고로 몸에는 안 좋대요. 그 화학물질 써가지고 막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진 않다네요. 네. 일부러 맞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로 돌아와서 Fairchild,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인텔과 같은 미국 기업들이 반도체 1세대인데요. 특히 Fairchild 세미컨덕터는 이 현대 반도체 산업의 조상 같은 회사입니다. 조상. 예, 이 회사의 탄생 이야기가 참 재밌어요. 탄생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인가요? 네, 자, 일단 트랜지스터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돼요. 자, 트랜지스터는 전기 신호를 켜고 끄거나 약한 신호를 증폭하는 아주 작은 전자 스위치예요. 네. 이 컴퓨터 칩을 구성하는 작은 기본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트랜지스터가 수십억 개가 모여 컴퓨터 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트랜지스터에 전기가 흐르면 1, 흐르지 않으면 0으로 인식하는 이진법을 이용해서 컴퓨터 칩은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트랜지스터를 발명한 분이 계세요. 윌리엄 쇼클리라는 분이에요. 이 쇼클리는 쇼클리 세미컨덕터라는 회사를 차리는데요. 이 쇼클리는 뛰어난 과학자였다고 해요. 하지만
경영자로서는 좀 굉장히 독선적이었다고 하네요. 성공하지도 못했나 봐요. 들어본 적이 그죠? 쇼클리 세미컨덕터는 처음 들어봐요. 사실. 그쵸. 예. 사실 이분이 최초의 반도체를 발명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과학자랑 경영자는 예. 약간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쵸. 예. 그래서 이 쇼클리란 분이 이 독선이 좀 있으니까 이 독선이 너무 힘들었던 건지 이 쇼클리 세미컨덕터에서 일하던 이 젊은 엔지니어 8명이 이 회사를 나와서 새로운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이들이 유명한 8인의 반역자예요. 8인의 반역자? 네. 뭔가 영화 제목 같아요. 특히 이제 서부 영화 제목. 네, 그쵸. 더 흥미로운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이 8명이 만든 회사가 바로 Fairchild Semiconductor입니다. 자, 이 회사가 집적회로 반도체 대량 생산 기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창업 문화 뿌리가 됩니다. 반역자들이 승리를 한 거네요. 그죠? 너무 독선적이셨나 봐. 그러니까. 저는 사진을 봤거든요, 책에서요. 조금 살짝 고집은 있으셔 보여요. 관상에서? 네, 그 8명이 막 이렇게 멋지게 앉아서 사진 찍은 게 있거든요. 와, 이 사람들이 진짜 지금의 이 컴퓨터 시대를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신기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나온 이제 그분들 젊은이들이 더 성공을 해서 페어차일드라는 회사를 차렸고, 네. 근데 이 페어차일드의 탄생은 사실 단순히 기술 회사 하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 전체 생태계의 출발점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네요. 네, 맞아요. 자, 이렇게 기존의 회사에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차린 회사가 페어차일드인데요. 이게 또 재밌는 게 페어차일드에서도 또 만족을 못하고 사람들이 나와요. 새로운 회사를 차리는데요. 그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로버트 노이스와 고든 무어예요. 이 사람들이 유명한 회사를 차립니다. 1968년에 인텔을 창업해요. 더 유명한, 계속 더 유명한 회사가 뒤로 갈수록 나오고 있어요. 유명해져.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일단 회사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네. 그런 사람들이 더 유명한 회사를 차리고. 네, 그렇네. 그렇죠. 이 노이스와 무어는 반도체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에요. 맞아. 특히 무어는 그 유명한 무어의 법칙을 말한 분입니다. 네, 이 반도체 투자하면 누구나 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네. 무어의 법칙이라고. 네. 이게 반도체 칩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 수가 약 2년마다 2배로 증가한다. 이런 법칙이잖아요. 네. 저도 그 예전에 이제 그 문과생 그거 네. 할 때 공부를 했었는데 네. 컴퓨터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사실 인텔 모르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인텔은 처음부터 CPU 회사였죠? 그렇진 않아요. 아니에요? 네, 자, CPU는 연산을 처리하는 장치인데요. 즉, 계산을 하는 칩이 CPU인데, 인텔은 처음에는 데이터를 기억하는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에 가까웠습니다. 예, 그런데 1971년, 이 1971년이 참 이 모멘텀이 큰 해였나 봐요. 그러니까. 기억나시죠? 지난번 우리 열정씨 에피소드에서 돈의 1971년에 가격 할 때. 근본 이제 폐지했잖아요. 맞아요. 그죠? 신기해요. 그러네. 이때 세계 최초의 상업용 마이크로 프로세서인 인텔 4004를 출시합니다. 자, 인텔 4004는 CPU인데요. 이 칩을 만드는 것이 반도체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요? 왜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네, 자, 왜 중요하냐면 인텔 4004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요. 계산기나 기계마다 전용 회로를 따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1960년대에는 계산기 안에 덧셈용 회로, 뺄셈용 회로, 곱셈용 회로, 숫자 표시용 회로를 각각 따로 설계해야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예를 좀 더 쉽게 들어보자면 전자레인지 회로, 뭐 카메라면 카메라 회로, 이렇게 기계마다 새로 회로를 설계해야 했어요. 그럼 진짜 다 별개로, 조금만 달라도 다 별개로 만들어야 했다는 거네요. 예, 그렇죠. 뭐 무지 번거롭고
비용도 엄청 들겠네요. 예, 그랬죠. 그래서 인텔은 매번 전용 회로를 만들지 말고 이 어떤 용도에도 쓸 수 있는, 즉 범용 두뇌를 하나를 만들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CPU 혼자서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한대요. 어. 하지만 명령만 바꾸면 그 명령에 따라 계산기 칩이 될 수도 있고 시계용 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전자레인지 칩이 될 수도 있어요. 인텔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등장하면서 하나의 칩에 CPU 기능을 넣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CPU가 없었다면 워드 프로세서 컴퓨터 따로, 게임하는 컴퓨터 따로, 동영상 컴퓨터 따로 만들어서 써야 될 텐데 컴퓨터 한 대로 모든 작업이 되는 세상이 온 거죠. 진짜 굉장한 지금 생각하면 당연히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없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네.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발전해 오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쵸. 엄청난 시간과 공간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맞아. 다 따로 만들어야 되고. 네. 그러면 나는 무슨 작업 하나 하려면은 컴퓨터 10대 두고 해야 되는 거네. 그쵸. 이거 편집 한번 하려고 해도. 그쵸. 그쵸. 예, 채팅하려면 또 채팅 컴퓨터 따로 쓰고. 그러니까 대단한 발견이 많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인텔 4004 바로 이 칩이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훗날에 이어지는 PC 혁명과 인터넷 시대의 기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텔이 사실 칩 회사, 반도체 회사라고 하지만 네. 단순히 그냥 칩 하나를 만든 게 아니라 컴퓨터가 이렇게 대중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는데 그 토대를 마련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또 다른 실리콘밸리의 조상 기업들 중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를 살펴볼게요. 네. 줄여서 TI라고 하는데요. TI의 잭 킬비는 세계 최초의 집적 회로를 개발한 인물입니다. 저도 그 반도체 에피소드 준비하면서 이 집적 회로를 공부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그거 안 들으면 그 네. 에피소드를 안 들으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 네. 다시 한 번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집적 회로란 모을, 집, 쌓을, 적 자를 쓰죠. 그래서 직접 회로라고 부르는데요. 집적 회로는 쉽게 말하면 여러 전자 부품을 모아서 하나의 반도체 조각 위에 쌓아 올려놓은 겁니다. 예전에는 부품을 하나하나 연결해야 됐는데 이걸 하나의 칩 안에 집어넣고 쌓은 거죠. 쉽게 말하면 전자 부품이 건물이라고 치면 예전에는 이 집들이 단층으로 평면에 쭉 연결되어 있었는데 직접 회로에서는 여러 건물들을 고층 빌딩처럼 빼곡하게 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접 회로가 이제 지금 우리가 쓰는 그런 모든 칩들이 만들어지는 형태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실리콘밸리의 조상 기업들이 생겨났어요. 네. 자, 그런데 이 기업들이 크려면 고객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초기 반도체 산업을 키운 중요한 고객이 있었는데요. 바로 미국 정부, 특히 국방부와 우주개발 예산이었죠. 민간에서 이렇게 받아주기보다는 네. 정부, 군사 수요가 먼저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초기 반도체는 너무 비싸서 일반 기업이 쉽게 살 수 없었대요. 자, 그런데 미국은 냉전 시기에 소련보다 더 정교한 미사일, 우주선, 군사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 반도체에 막대한 돈을 썼습니다. 이 미국 정부가 사실상 첫 번째 거대한 고객이었던 셈이죠. 이 군사 수요는 진짜 비용을 따지지 않잖아요. 그쵸. 사실 네. 이거는 먼저 개발하고 그쵸. 좋은 거 개발하지 않으면 네.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맞아. 마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맞아. 더 좋은 상품을 먼저 썼을 가능성이 크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책에는 이제 소련과 냉전 시대에 서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경쟁도 나오는데요. 재밌으니까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지금 AI 시대와 마찬가지로 초기 반도체 산업의 중심은 역시나 미국이었네요. 네. 근데 미국이 계속해서 혼자 독주하지는 않잖아요. 네. 맞아요. 자, 미국이 처음 반도체를 개발한 나라긴 하지만 1970년대와
80년대가 되면서 일본이 무섭게 치고 올라옵니다. 이때도 버블 경제가 시작되는 또 계기였죠. 그죠? 자, 2세대의 시작인데요. 특히 D램과 같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일본 기업들이 세계를 장악하기 시작해요. 이때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 NEC 그리고 도시바, 히타치 이런 기업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에 또 후지츠도 또 추가되고요. 음. 자, 당시 일본 기업들의 품질이 굉장히 좋고 분량들도 낮고 생산성이 뛰어났습니다. 이때는 진짜 저도 기억나는 게 경영 수업을 들을 때 이 네. 시대의 어떤 일본 제조업의 그 기술들 그리고 음, 방식들, 경영 방식들 이런 음. 거를 많이 배웠던 것 같거든요. 그죠. 네. 막 미국에서 따라할 정도로. 그치, 뭐 네. 저스트 인 타임 이런 오, 시스템. 맞아, 맞아요. 그래서 일본 제조업이 이때 너무 강했고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전자제품 모든 것들이 일제가 네. 짝 먹던 시대. 심지어는 뭐 막 칼, 뭐 문구, 맞아. 그죠. 주방 칼, 문구, 뭐 밥솥, 집안에 있는 살림살이까지. 그쵸. 집안에 그죠. 있는 모든 가전제품이 일제면 네. 진짜 부잣집인 거지. 맞아. 그거. 그런 시대였죠. 네. 자,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충격이 컸습니다. 이 자동차 산업도 일본한테 밀리던 시절이었는데요. 반도체까지 뺏기는 거 아니냐라는 위기감이 생겼죠. 지금 이 미국이 중국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자, 다만 차이가 있다면 당시 일본은 정치적으로는 동맹국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강력한 경쟁자였어요. 그렇지만 중국은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둘 다 라이벌이죠. 근데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어쨌든 경제적으로 미국의 라이벌들이 우리 근처에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서 그 라이벌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 쪽으로 그쵸. 많은 주문들이 오고 네. 우리의 발전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네. 우리 진짜 럭키비키다. 예, 그쵸. 그래서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서 보는 혜택도 있다. 크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때 인텔도 사실 어려움을 겪었겠네요. 예, 그렇죠. 미국 기업이니까. 예, 인텔도 원래 메모리 사업을 했는데요. 일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큰 압박을 받았어요. 결국 앤디 그로브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메모리는 포기하고 CPU에 집중하자.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사실 가슴 아픈 결정이네요. 근데 이때는 가슴 아팠을지 모르지만 뭐 그 결정이 결과적으로 인텔을 CPU의 강자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맞아요. 자, 흥미로운 건 그때 일본에 압박이 없었다면 인텔이 그렇게 과감하게 CPU 회사로 변신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기가 이제 전략 전환의 계기가 된 거네요. 네, 그렇죠. 위기는 기회다. 예, 여기도 적용되죠. 그렇죠. 자, 인텔이 CPU에 주력하기로 전략을 바꾸었던 것. 이것이 산업사를 볼 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해요.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면 기존 기업이 망하기도 하지만 어떤 기업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진화한다는 거죠. 자, 이번엔 3세대 바로 우리나라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네. 반도체 하면 사실 대한민국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네. 대한민국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네. 뭐 K컬처, K팝 이런 거와 네. 마찬가지로. 그렇죠. 요즘 TSMC에서 조금 밀려나서 서운하기는 한데, 그치. 예, 어쨌든 삼성이 반도체 사업은 훨씬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쵸. 예, 우리나라가 반도체에서는 대만보다 선배예요. 네, 맞아요. 네. 일본 D램 산업이 급성장을 하게 되자 이 미국은 일본을 견제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 기업들이 또 성장을 하면서 일본을 대체할 새로운 공급자로 떠올랐어요. 그중 대표적인 기업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의 반도체 사업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참고로 이거는 책의 내용은 아니고 제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아니 나는 또 칩워에 이렇게 네. 한국 기업을 자세하게 소개했나 싶어서 약간 자긍심을 느낄 뻔? 사실 그 두꺼운 책에서 저희 한국을 소개하는 건 많진 않아요. 아, 그래요?
아쉽네. 예, 영향력과 비중은 있는 나라지만 그치. 우리 되게 예. 그 중요한 나라인데 반도체 산업에서. 그죠. 네. 자, 삼성의 반도체 역사. 음. 1974년 삼성이 한국 반도체라는 곳을 인수합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사업에 진출하죠. 자, 그리고 1983년 D램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그쵸. 자, D램은 컴퓨터가 지금 당장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잠시 저장해두는 작업 공간을 말하는데요. 자, 이렇게 삼성은 1980년대 중반부터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확대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많은 세계인들이 실패할 거라고 했대요. 미국도 힘들어하고 일본이 장악한 시장인데 한국 기업이 어떻게 하겠냐? 이런 분위기였죠. 그쵸. 사실 그 당시에 뭐 한국은 기술과 자본이 부족하고 거기다 브랜드도 굉장히 약했잖아요. 네, 코리아라는 그쵸. 나라를 제가 대학 때도 뭐 해외 나가면 뭐 사우스 코리아냐 노스 코리아냐 꼭 물어봤거든요. 아니 요새 여행 유튜버 그걸 봐도 꼭 사우스 코리아냐 노스 코리아냐 꼭 물어보더라. 요즘도 그런데요? 왜 어머,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위상이 올랐는데 그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약간 네. How are you? Fine, thank you 같은 그런 건가 봐. 아, 궁금한가? 그게? 우리 분단 국가가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 그게 그냥 궁금증인가 보다. 그런가 봐요. 근데 그거 물어본 사람들은 이제 약간 조금 개발도상국인 경우가 많긴 했어요. 제가 볼 때도 이제 요즘은 거의 K-pop 스타들을 물어보죠. 그죠? 그치? BTS.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네. 자, 그렇게 삼성이 잘 해낼 수 없을 거다라는 비관적인 의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엄청난 규모로 투자합니다. 이게 굉장히 용감한 투자였는데요. 자, 반도체는 경기 침체가 와도 공장을 계속 돌려야 하는 산업입니다. 이 적자가 나도 투자를 멈추면 다음 사이클에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손님이 없어도 가게 문을 계속 열어놔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네요. 네. 뭐 메모리 산업은 사실 정말 장기 체력 싸움인 것 같긴 하거든요. 예, 맞아요. 이 다행히도 삼성이 이 체력 싸움에서 버텨냈고요. 결국 이 D램과 낸드 분야에서 세계 최강자가 되었습니다. 네. 아, 멋있지 않나요? 맞아요. 예. 그러고 보면 이건희 회장님 진짜 대단한 분이신 것 같긴 해. 진짜 성각자. 성각. 진짜. 맞아. 그때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가족만 빼고 다 바꿔라. 뭐 이렇게 해서. 아니 진짜 뭐 삼성이 이렇게 뭐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다른 분들은 반론이 계실 수도 있지만 진짜 삼성이 이런 성각자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이 정도로 성장했을까라는 그쵸. 생각은 들어요. 반도체에 뛰어들지 않았으면 사실 어렵죠. 어려웠겠지. 그렇죠. 진짜 멋있는 일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어찌 됐든 네. 삼성을 응원합니다. 네. 저는. 그런데 사실 요즘만 딱 놓고 보면은 네. 규모 면에서는 대만의 TSMC에 살짝 밀리는 것 같아서 살짝 속상하더라고요. 그죠. 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쵸. 물론 뭐 두 기업이 똑같은 분야에서 경쟁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기로 결정한 것에서 이런 좀 표면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야기 나온 김에 대만의 TSMC로 대표되는 반도체 4세대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네. 자, TSMC는 198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삼성보다 약 13년 후에 반도체 산업에 뛰어든 거네요. 네, 그렇죠. 이 대만의 TSMC는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시작합니다. 일단 미국의 후원이 있어야 되네. 뭐를 하려면. 그러니까 사실 뭐 미국이 시작한 분야니까. 그런 그죠? 거보다. 네. 자, TSMC의 창업자 모리스 창. 자, 이분은 중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간 후에 미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즉 미국인이에요. 그러네. 자, 그리고 앞에서 언급되었던 반도체 조상 기업들 중에 하나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핵심 경력을 쌓았어요.
자, 그러던 중 1985년 대만 정부의 초청으로 대만에 가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했습니다. 일단 모리스 창은 지금도 미국인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만 기업이지만 미국 기업이라고 봐도 손색이 없어요. 미국과 아주 관계가 아주 깊네요. 예, 그렇죠. 물론 모리스 창이 지금 뭐 경영에서 아예 손을 다 떼시긴 하셨지만 어쨌든 난 약간 좀 뭐랄까 혼혈 기업 같은 느낌이 그치. 들어. 그러니까 공장은 어쨌든 대만에 있지만 그죠. 자, TSMC는 설립 초기부터 이 파운드리 전문이라는 사업 모델을 채택했어요. 이 파운드리는 남이 설계한 반도체를 대신 만들어주는 공장이죠. 자, TSMC는 처음부터 파운드리로 시작했는데요. 네. 반면에 삼성은 처음부터 자기가 직접 설계한 반도체를 또 직접 생산까지 해서 판매하는 기업 IDM이라고 하는데요. 자, IDM을 목표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삼성과 TSMC의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반도체 역사에서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의 제왕, TSMC는 파운드리의 제왕으로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TSMC의 파운드리 모델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설계는 하지 않고 생산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하다 보면 다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닌가? 그죠. 근데 그 선을 딱 지켜서 우리는 이거에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모리스 창이라는 그 분도 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출신이기 때문에 네. 설계도 하려면 뭐 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죠. 완전 이 반도체 시조새 기업에서 일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그죠? 자, TSMC가 이 파운드리 모델을 제시하기 전에는요, 한 회사가 설계, 생산, 판매를 다 했습니다. 특히나 일본 기업들이 수직 계열화 모델이 강했죠. 자, 그런데 TSMC가 등장하면서 반도체 산업이 분업화됩니다. 이 모리스 창은 앞으로 반도체의 생산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걸 예상하고 오로지 생산에만 집중하는 파운드리 모델을 만든 거예요. 즉, 미국 기업들은 설계에 집중하고 TSMC는 생산에 집중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 뭐 퀄콤, 브로드컴 같은 이제 팹리스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었군요. 네, 맞아요. 자, 공장을 직접 짓지 않아도 칩 설계만 잘하면 TSMC가 생산해 줄 수 있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현명한 판단이었네. 네. 위에서는 엄청 경쟁을 해도 네. 생산은 내가 독점하겠다. 그죠. 그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이런 구조잖아요. 아, 맞아. 그죠. 어디지? 콜마. 맞아. 예, 콜마.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구조가 오늘날 AI 시대의 핵심 공급망으로 이어집니다. 아담 스미스의 분업 이론이 또 빛을 발하는 순간이네요.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에서 이 분업이 꽃을 피우네요, 아주. 그러네요. 삼성처럼 직접 반도체를 설계해서 생산하는 IDM 모델과 오직 생산만 하는 TSMC의 파운드리 모델, 요 각각 서로 다른 어떤 장단점이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삼성의 경우 설계, 생산, 판매를 다 하니까 수익원이 다양해요. 그리고 메모리 시장의 지배가 가능하죠. 그리고 설계와 제조를 함께 하니까 최적화까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양날의 검처럼 단점도 있는데요. 삼성 고객 입장에서는 내 칩을 삼성 공장에서 만들면 내 칩의 설계도가 그대로 삼성에게 공개되는 거잖아. 그러면 삼성 반도체 부분이 내 경쟁사가 될 수도 있는데? 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네. 나 같아도 이런 걱정을 할 것 같아요. 내 설계도를 줘야지 파운드리에서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설계를 안 하는 TSMC를 선택하지. 굳이
삼성을 음. 내가 왜 선택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맞아요. 열심히 칩을 설계해가지고 내 경쟁사한테 그 설계도를 주는 셈인 거잖아요. 그냥 오로지 신뢰로 내 거 따라하면 안 돼 이러면서. 신뢰가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위험한 일이긴 하네요. 그러네요. 자, 그 예를 들어 퀄컴이나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도 반도체를 설계하니까 뭐 삼성이 완전히 중립적이라고 느끼기 어렵겠죠. 그치. 그죠? 이거는 IDM 모델의 단점이 될 수도 있긴 해요. 음. 자, 반면 TSMC는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를 철칙으로 삼고 있어요. 이 모리스 창이 이 원칙을 아주 강하게 밀어붙였고, 그래서 수많은 팹리스 회사들이 TSMC를 믿고 맡길 수 있게 되었죠. 자, TSMC의 파운드리 모델이 크게 성공했는데요. 자, 그러나 역시 단점이 있습니다. 이 TSMC는 고객에게 너무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TSMC는 자사의 제품을 직접 팔지 않으니까요. 자, 고객인 애플, 엔비디아, 퀄컴 등이 잘 되어야 TSMC가 잘 되는 겁니다. 이 삼성처럼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 물건이 잘 팔리면 우리가 잘 되는 거다. 이런 게 아닌 거죠. 항상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고객의 성공을 바라야 한다는 거. TSMC의 운명. 우리 갑자기 인형의 꿈이라는 노래가 떠오르는데 그 노래 아세요? 네.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이런 거 있잖아. 음은 다 틀렸지만. 진짜 저도 그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죠? 네, 그렇게 한 걸음 뒤에서 그죠? 늘 응원해야 되는. 네, 응원해야 되는 입장이 TSMC의 단점이네 또 단점입니다. 요게. 자, 그래서 이제 얘기로 돌아오면 TSMC의 단점인 고객 의존도가 너무 높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제품 차별화가 어렵다는 거죠. 삼성은 메모리, 스마트폰, 이미지 센서 등 다양한 제품이 있는 것과 비교됩니다. 뭐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이 사실 먼저 시작한 거잖아요. 네네. D램 시장에서 독주하면서 한국과 네. 대만이 부상을 했는데 네. 그럼 미국이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일부러 대만과 한국 반도체 시장이 클 수 있도록 무한한 서포트를 해준 건가요? 예, 부분적으로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막 계획해서 한국과 대만을 막 형제처럼 돌봤다. 그럴 순 그러고 없겠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맞아요. 예,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 부분 스스로 치고 올라온 경우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물론 미국 시장, 미국의 기술,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이 도움이 크게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요. 미국이 파트너가 필요했을 때 그 파트너가 되기에 충분할 만큼 노력해서 커왔던 삼성이 거기 있었던 거죠. 역시 이거는 뭐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 이런 명언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네.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세계 정세가 네. 흐름이 돌 때 네. 그 기회에 그 파도에 올라탈 수 있었던 거네요. 예,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진짜 7, 80년대에 구군이 따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 그죠? 예. 자, 이제 드디어 최근 5세대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5세대를 대표하는 기업 엔비디아죠. 그쵸. 예, 엔비디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너무 잘 하시는 얘기지만 혹시 모르실까봐 빠뜨릴 순 없어서 또 해봅니다. 네. 자, 엔비디아는 199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한참 게임방 많이 나오고 그런 우리나라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이 젠슨 황도 네. 우리나라 게임 용산정가 많이 가봤대잖아요. 네. 자, 엔비디아의 처음 목표는 게임 그래픽을 더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픽 처리에 특화된 GPU에 중점을 둔 거잖아요. 네, 그렇죠. GPU는 그래픽 처리 장치인데요. 자, GPU와 CPU의 좀 차이를 쉽게 비유하면 CPU는 똑똑한 교수 한 명이고요. GPU는 대학생 10,000명 같은 거라고 해요. 그래서 CPU는 복잡한 문제를 잘 풀고요. GPU는 단순한 계산을 엄청나게 많이
그것도 동시에 처리합니다. 자, 2000년대 후반 여기서 또 그 열정 씨 AI 역사 에피소드 이거 연결되는데요. 네. 꼭 연결해서 다시 같이 들어보세요. 네. 자, AI 연구자들이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신경망 학습도 결국엔 엄청난 행렬 계산이라는 걸요. 그러면서 병렬 계산에 강한 GPU를 AI 학습에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도는 엔비디아 자신들도 몰랐고 그러니까 예, AI 학자들이 발견한 거를 그거를 보고 자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쓰면 되겠네. 되겠구나. 새로운 용도가 발견된 거야. 어느 순간 자고 일어났더니. 만들어놨는데 남들이 그렇게 쓰고 있어. 진짜 좋았겠다. 그죠? 네. 사실 게임용으로 만든 기술이 AI 혁명의 핵심이 된 거잖아요. 네. 게임이 학생들의 공부에 방해가 된다. 아니면 뭐 게임 중독자를 만드는 폐해도 있다라고 이제 비판도 많이 받았었는데 AI 혁명이 이바지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재밌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역사는 참 아이러니의 연속이라더니 정말 그런가 봐요. 그리고 이게 무조건 필연만 있는 게 아니야. 굉장히 우연한 일들이 연결돼서 맞아요. 지금까지 발전해 온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게임을 열심히 안 해줬다면 지금 인류가 GPU를 이렇게 인공지능에 사용할 수 있었겠어요. 그치. 젠슨왕이 우리나라 와서 보고 간 거 아니야, 다. 그치. 이 인류가 우리 한국한테 고마워해야 된다고요. GPU의 탄생에 우리가 일조한 거라고요. 그렇죠. GPU가 AI 기술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된 결정적인 사건. 2012년 알렉사넷이라는 딥러닝 신경망 모델의 등장입니다. 자, 알렉사넷이라는 모델은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해서 만든 모델인데요. 자, 이 모델이 이미지 인식 대회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줬어요. 이때 딥러닝에는 GPU를 사용한다라는 공식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사실 엔비디아만 유일하게 GPU를 만드는 기업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런데 왜 지금은 엔비디아만 인공지능용 GPU의 1인자로 이렇게 우뚝 설 수 있었던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AMD, 인텔, 삼성도 GPU는 만들어요. 삼성도 GPU를 만든다는 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자, 그런데 엔비디아는 일찍부터 GPU는 그림만 그리는 칩이 아니라 대규모 병렬 계산을 하는 칩이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고요. 쿠다, 이거 많이 우리 방송에서도 말했는데 CUDA, 쿠다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코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발상의 전환을 한 거네. 예. 이 사람들이 먼저. 그죠. 자, 쿠다는 이 엔비디아 칩을 이용해야만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엔비디아의 GPU를 이용해서 AI 생태계를 만들어 나간 거죠. 쿠다를 쓰면 빠르고 편하니까. 자, 아이폰의 강점이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앱스토어인 것처럼 엔비디아의 강점도 GPU뿐만 아니라 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사가 비슷한 칩을 만들어도 개발자 생태계를 따라잡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미 거의 독점과 같은 생태계를 네. 만들어 놓은 거네요. 네. 근데 엔비디아 칩은 TSMC가 생산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엔비디아는 설계를 하고 TSMC가 생산을 하죠. 쉽게 말해 엔비디아는 건축가, TSMC는 초고급 시공사인 거예요. 그래서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AI 산업이 지금처럼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TSMC의 기도가 네. 여기서 들어맞은 거 아니에요? 한 사람 뒤에 서가지고 그죠. 너의 성공을 빈다. 계속 염원을 했더니 네. 갑자기 GPU가 AI 칩이 된 거야. 그러네. 진짜 그러네요. 쓸데없는 소리 해봤습니다. 근데 이 AI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도 빠질 수가 없잖아요. 네. 이 한국 기업들은 HBM 메모리 칩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자, AI 서버에는 GPU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고성능 메모리도 필요하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도 중요해졌죠. 그래서 특히 최근 AI 서버 공급망에서 한국 메모리 기업들의 전략적 가치가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AI 산업은 미국의 설계, 대만의 제조,
한국 메모리가 결합된 구조라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 뭐 1세대부터 4세대가 모두 합쳐진 결과가 이제 AI로 완성되는 그런 이제 반도체 5세대의 어떤 흐름이 네. 보입니다. 예, 맞아요. 근데 제가 그 문과생 그 공부할 때만 해도 네. 이제는 메모리의 시대는 갔다 라고 했던 네. 기억이 나거든요. 오. 비메모리 칩이 네. 대세다. 네네. 시스템 칩을 해야 한다.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삼성이랑 하이닉스한테 죄송하네요. 그러니까 너무 반도체는 변화가 빠르니까. 그죠. 맞아요. 그래서 저자 한 사람만의 말 믿고 투자하기는 참 위험한 분야인 것 같긴 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그 투자하는 게 그래서 어려워요. 너무 빨리 돌아가고 뉴스와 정보를 보다 내가 지쳐. 그러니까. 나 요즘에 좀 약간 휴식기야. 요즘은 그리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그 경제 뉴스들이 너무 빠르게 뭐 예측들도 너무 빠르게 변하고 그래서 좀 떨어져 있는 것도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죠? 약간 좀 살짝 뉴스를 천천히 보고 있어요, 요새. 자, 그래서 AI는 단순히 소프트웨어 혁명이 아니라 이제까지 발전해온 반도체와 그 공급망 위에서 돌아가는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금까지 그 반도체뿐만 아니라 네. 과학 기술이 발전해오는 모든 점들이 네. 이제야 연결이 돼서 그쵸. AI라는 어떤 결과물을 그쵸. 만들어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도체 5세대까지 다 살펴보니까 네. 이 모든 게 이제 연결되면서 네. 뭔가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들면서 네. 배움에서 나오는 도파민이 네. 좀 충전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 정리된다는 말씀 맞는 것 같은 게 딱 그 하나의 체계가 이렇게 네트워크처럼 딱 만들어졌을 때 그때 나온 도파민이 있어요. 맞아요. 진짜. 네. 근데 또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네. 이렇게까지 역사를 긴 시간에 거쳐서 지금 살펴봤는데 네. 나와야 될 나라가 안 나왔거든요. 그쵸. 중국이 한 번도 언급이 안 됐어요. 그쵸. 신기하게. 대국인데. 대국인데. 자, 그 중국은 반도체 경쟁이라는 영화에서 그동안 주연은 아니었고 조연급이었죠. 예, 하지만 최근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제 반도체 자립을 굉장히 오랫동안 추진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은 수십 년 동안 반도체 자립을 시도해왔죠. 이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돈도 많이 썼고 인재도 키웠고 기업도 육성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화웨이, SMIC 같은 기업들이 있죠. 이렇게까지 투자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미국이나 아니면 대만의 TSMC를 따라잡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반도체가 혼자 만들 수 있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설계 소프트웨어, 제조 장비, 소재, 첨단 공정 등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모든 것들이 융합이 돼야 되는 그런 산업이군요. 네.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넷플릭스 그 시리즈 보시면 삼체 아시죠? 삼체. 거기 보면 문화혁명에서 학자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문화혁명 때 중국이 굉장히 많이 후퇴한 것 같아. 이때 이제 미국은 열심히 앞으로 나가고 있었고 그 똑똑한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상대성 이론 가르쳤다고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반도체 경쟁에서도 결과적으로 밀리지 않았을까. 후퇴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좀 걸리는. 다시 인재를 키워야 되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설계는 미국 기업들이 강하죠. 그렇죠. 예, 엔비디아, AMD, 퀄컴, 브로드컴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퀄컴 하니까 생각나는 게 저 옛날에 회계법인 다닐 때 퀄컴에 이제 사이트를 나가서 일할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는 회계만 아는 사람이어서 반도체 회사라고 이제 퀄컴을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팹리스나 이런 걸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뭐 하는 회사인지는 모르고 그냥 가지. 네, 그냥 가지. 갔는데 아니 무슨 반도체 회사가 이렇게 사무실밖에 없고 그러니까 공장 어디야? 사람도 별로 없어. 막 이래. 그 순진했던 어린 시절이 생각나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팹리스 회사들은 다 그럴 거예요. 그쵸? 예. 맞아. 다 그냥 사무실만 있고 뭐 그냥 연구소 예, 있고. 약간 스타트업 같은 느낌일 것 같아. 그죠? 맞아요. 예. 깔끔하게 사업하네. 설계를 잘하는 기업들이 다 거의 미국 기업이다. 그런데 뭐 설계만 잘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 설계를 하려면 EDA라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자, 시놉시스, 케이던스, 시멘스, EDA 같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이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EDA 없이 반도체를 설계한다는 것은 이 CAD 아시죠? CAD 없이 초고층 빌딩을 설계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럼 일단 이제 설계를 하려면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그 네. 소프트웨어도 대부분 미국 회사고. 그렇죠. 독일이거나. 예. 그리고 이제 장비도 필요하잖아요. 굉장히 예, 중요하잖아요. 맞죠.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려면 EUV, 노광 장비가 필요합니다. EUV는 반도체 회로를 웨이퍼 위에 매우 정밀하게 그리는 기술인데요. 이거 역시 그 문과 언니 반도체 예, 그 에피소드에서 나왔었죠. 자, 이 분야의 핵심 기업이 네덜란드의 ASML입니다. 이 기업은 진짜 많이 독점. 완전 독점. 이런 기업이 되어야 한다. 네, 아예 모델이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ASML마저도 장비를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네덜란드 거로 다 만드는 게 아니라 미국 기술, 독일 부품, 일본 소재가 함께 사용해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기도 또 미국이 껴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냥 같이 만드는 거네요. 반도체 조그만 거 하나를. 맞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아무리 최첨단 반도체를 스스로 다 만들려고 해도 네.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반도체 제조 장비에 수출 제한을 걸면 뭐 할 수가 없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추구하는 반도체 자립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네. 자립이라는 말 자체가. 진짜 다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라서 이제 중국이 이렇게 자꾸 따라오려고 하니까 미국의 전략은 중국이 최첨단 기술의 최전선에 이제 도달하는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더 빨리 나가는 전술. 그러니까 적을 못 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빨리 가는. 그래서 이제 범용 반도체는 이제 어느 정도 중국에 허용을 해주고 있는데 최첨단 AI GPU, 첨단 제조 장비, 첨단 EDA 소프트웨어는 제한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중국이 그래서 최첨단 장비에 다가갈 수 없다는 거죠. 제일 좋은 거는 자기들이 쓰고 네. 그다음에 좀 이제 버전이 낮은 것들 네. 그런 것들만 중국에 들어갈 수 있게끔 네. 한다는 거죠. 네. 자, 미국이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 안보 때문인데요. 이 AI 칩은 단순히 채법만 만드는 데 쓰이는 게 아니고 자율무기, 드론, 위성, 사이버전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첨단 AI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면 미국의 안보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죠. 사실 지금까지는 반도체 경쟁에서 중국이 뭐 어떤 이유에서건 뒤처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뭐 중국이 아예 완전 뒤처졌어 이렇게 과소평가할 수도 없잖아요. 맞아요. 이 중국은 일단 인해 전술, 그죠? 맞아. 네, 그거를 막기가 이 막대한 자본, 거대한 내수 시장, 이 많은 엔지니어를 갖고 있죠. 이 중국은 절대 못 만들어가 아니라 미국은 시간을 벌기 위해 앞서 나가고 있고 중국은 미국을 추격 중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이렇게까지 막는데도 네. 중국이 잘하고 있잖아요. 추격을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안 막으면 네. 진짜 앞서갈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안 막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안 막을 수가 없는 거지. 네, 안 그래서 막을 수가 없는 거지. 결론적으로는. 네, 그쵸. 그러네. 그러네. 네. 자, 이렇게 반도체 경쟁의 역사를 알아봤네요. 그게 굉장히 책이 소설책처럼 재밌게 넘어가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내용이 많아서 굉장히 제가 압축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두꺼워서 네. 한 5분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제대로 하면 5부예요, 진짜. 국부론 대장정처럼 네. 치부어 대장정. 네.
국부론은 이게 불변의 약간 기본 원리라서 그거는 이제 대장정을 해도 되는데 이거 대장정하다가 반도체 지금 10세대 나오게 생긴 거야. 그치. 또 그쵸. 워낙 빠르게 변하는 산업이니까. 네, 그래서 그 많은 공을 들이고 읽고 정리했는데 결국엔 짧게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지금. 한 부에 끝내시는 거예요. 아깝게. 미스터 비스트처럼. 네, 미스터 좋습니다. 비스트도 엄청 많은 걸 투자하고서는 딱 30분 보여주잖아요. 아, 그죠? 그러네. 아깝긴 한데. 네.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반도체를 단순한 첨단 기술주 정도라면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뭐 지금 몇 회에 걸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반도체가 진짜 인류 역사의 전환점 중 하나였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저는 이게 신석기 혁명에 준한다. 예, 저는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치. 예. 그리고 모네 기법이 처음 나왔을 때 그 그 정도 조선시대의 그런 그렇다. 사회 변화 그쵸. 이런 정도는 될 것 같아. 그쵸. 정말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겠네요. 네. 쇠공님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한 주에는 내가 인류 역사의 특이점에 살고 있다는 그런 설레임 있잖아요. 이런 것 좀 이렇게 충분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주가에만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말고. 네. 나는 중세의 암흑시대에 태어나지 않았다. 나는 인류가 진화하고 변화하는 아주 생동감 있는 세대에 태어났다. 네. 자,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다 같이 쇠공합시다.